언니, 그 남자 완전히 언니 몸매 훑어보고 있었어. 책은 핑계고 진짜 목적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여동생 선미의 직설적인 말에 온몸이 화끈했습니다. 들켜버린 거죠.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도서관을 찾아와 저를 노골적으로 바라보던 그 남자의 진짜 속내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느꼈거든요. 그의 시선이 책장 너머로 제 가슴팍을 스치고 제가 책을 정리하려고 몸을 숙일 때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지는 걸 말이에요. 저는 올해 52, 이선영입니다. 과부가 된 지 5년째 혼자 사는 여자죠. 서울 외곽 작은 도서관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남자들을 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를 의식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언니도 그 남자 의식하고 있잖아. 요즘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몸에 딱 맞는 걸로 골라 입고. 선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금요일만 되면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립스틱도 평소보다 진하게 바르고 있었으니까요. 선생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눈빛으로만 사랑해야 하나요? 결국 그날 그 남자 김민호가 도서관 구석진 곳에서 저에게 속삭였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우리 사이에는 위험한 끌림이 흐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건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금기된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는 늘 저녁 7시쯤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흰 와이셔츠에 단정한 회색 슬랙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키는 170cm 정도, 약간 구부정한 어깨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가 빌려가는 책이 늘 똑같다는 점이었어요. 심리학 개론이라는 표지가 너무 낡아서 글씨도 잘 보이지 않는 오래된 책이었죠. 처음엔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요즘 중년들도 평생 교육에 관심 많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같은 책을 계속 빌려가는 사람은 봤어도 몇 달째 똑같은 책만 보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더구나 그는 책을 읽는 동안 종종 제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언니, 그 남자 또 왔네. 책을 정리하던 여동생 선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미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도서관 일을 도와주러 오곤 했습니다. 응, 매주 금요일마다 와. 나 같으면 수상하게 볼 텐데. 그 사람 언니 쳐다보는 거 맞지? 무슨 소리야. 그냥 책 좋아하는 사람이겠지. 책 좋아하는 사람이 몇 달째 똑같은 책만 봐. 게다가 눈빛이 언니 쪽에 더 가던데. 선미의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의 시선이 책보다는 제게 더 머물러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겨우 5년, 아직도 그의 유품들이 집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다른 남자를 의식한다는 게 죄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실에 놓인 정철수의 탁상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고장나서 오후 3시 10분에 멈춘 채 5년째 그 자리에 서 있는 시계였어요. 처음엔 고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두게 됐습니다. 마치 그와의 시간도 함께 멈춘 것처럼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남자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거든요. 마치 20대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의 설렘과 떨림이 이렇게 생생하게 되살아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금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오는 시간이 되면 괜히 화장실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고 머리카락을 매만지게 되고 입술에 촉촉하게 립밤을 발라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한편으론 우스웠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미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은 그가 읽던 책 페이지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늘 같은 부분을 펼쳐놓고 있더라고요. 인간관계와 애착에 관한 장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그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주 금요일,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자리를 떠나면서 책갈피를 책상에 두고 간 거예요.
낡은 종이에 연필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기다려준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마치 누군가가 제 가슴을 꽉 움켜쥔 듯 했어요. 단순한 메모일 뿐인데 왜인지 제게 직접 말을 건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책갈피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글귀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거실 탁상 위에 멈춘 시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철수가 생전에 매일 밤 태엽을 감아주던 그 시계였어요. 그가 떠난 후로는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죠.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기다려준다. 그 말이 시계와 겹쳐 보이면서 제 안에 오래 묻어두었던 외로움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2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에도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신혼 초기에도 이렇게 심장이 뛰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토요일 혼자 아침을 먹으면서 커피잔을 들고 있는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그 남자가 적어놓은 글귀가 자꾸 생각났거든요. 혹시 그 글이 저를 위한 메시지는 아닐까 하는 상상까지 하게 됐습니다. 선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어제 일찍 들어갔어? 목소리가 왜 그래? 그냥 좀 피곤해서. 설마 그 남자 때문에 고민하는 건 아니지?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동생 앞에서도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제 마음이 답답했어요. 뭔 소리야? 언니 얼굴에 다 써 있어. 나도 그런 시절 있었으니까 안다고. 선미의 말이 뼈 아팠어요. 제가 그렇게 티가 났나 싶어서 창피하기도 했고, 한편으론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 마음이 그 남자와 그가 남긴 글귀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자꾸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철수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결혼 20주년 때 찍었던 사진이었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행복해 보였는데 왜 이제 와서 다른 남자를 생각하게 된 걸까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는 끌림도 느꼈습니다. 그 주말 내내 그 글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돌을 던진 것처럼 잔잔했던 마음의 호수에 파문이 계속 번져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그는 평소보다 일찍 도서관에 나타났습니다. 6시 반쯤 되었을까요? 저는 반납 도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가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생각보다 키도 크고 눈매도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에서 진한 외로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도서관 이용자를 상대했지만 유독 그의 질문에는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대답하기 어려웠거든요. 혹시 이 책에 다른 판본도 있을까요? 그가 손에 들고 있던 건 역시 그 낡은 심리학 개론이었어요. 아, 네. 찾아드릴게요. 책을 찾으려고 심리학 코너로 향했는데 제 뒤를 따라 걷는 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가죽구두 소리가 도서관의 고요함 속에서 유달리 크게 들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한 발걸음 소리인데도 말이에요. 여기 있네요. 선반에서 같은 제목의 다른 판본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그의 손가락이 제 손에 살짝 스쳤어요.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 간절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책을 반납할 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넨다거나 대출 도서를 정리할 때 혼자 하시기 힘드시겠어요 라며 도움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관심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기대되었어요. 5년 동안 누구도 저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딸 수진이조차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 정도만 할 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그가 읽던 책 페이지에 연필로 밑줄이 그어진 걸 발견했어요. 중년기의 외로움과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그도 저와 같은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옛날 다방이 있던 자리를 지나쳤어요. 지금은 편의점이 되어 있지만 예전엔 정철수와 함께 자주 가던 곳이었죠. 그때는 다방 유리잔에 담긴 믹스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꿈꾸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 편의점 커피를 사 마시는 5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제 시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혹시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도서관에 자주 오는 그 남자랑 요즘 자주 마주친다면서 사람들이 다 보더라고.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이웃집 박아줌마가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갑자기 온몸에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아, 그냥 도서관 이용자일 뿐이에요. 얼버무렸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아줌마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요즘 동네에서 소문나는 게 얼마나 빠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과연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였을까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선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언니 왔어? 마트 다녀온다더니 늦네. 응, 박아줌마 만나서 잠깐 얘기했어. 무슨 얘기? 순간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선미에게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에 오는 그 남자 얘기하더라. 선미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남편 돌아가신 지 5년 됐잖아.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그런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야? 사람들 시선 너무 의식하지 마. 언니도 행복할 권리 있어. 입술이 떨렸습니다. 선미의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언니, 정말 그 사람 좋아하는 거 맞지? 선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럼 확실히 해봐야지. 이렇게 끙끙 앓고만 있을 거야? 선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확실히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용기가 있는지도 의문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그가 정말 저에게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네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이고 무엇보다 아직 마음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혼자 끙끙 앓고만 있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는 그 남자가 나왔습니다. 도서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게 웃으며 손을 내미는 꿈이었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장마가 시작된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도서관을 찾는 사람도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그 남자도 오늘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7시가 다 되어서 문이 열렸어요. 온몸이 비에 젖은 채로 나타난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와이셔츠도 어깨 부분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어머, 우산도 없이 오셨어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깜빡했네요. 비 예보를 못 봤어요. 수건이라도 빌려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곧 마를 거예요. 하지만 보기에 안쓰러웠어요. 옷장에 보관해둔 수건을 꺼내 건네드렸습니다. 그가 고맙다며 수건으로 머리를 닦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도서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는데도 비는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문 닫을 시간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런데 밖을 내다보니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 없이 어떻게 가세요? 괜찮아요. 뛰어서 가면 되죠. 하지만 차마 그냥 보낼 수는 없었어요. 제 우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함께 쓰시겠어요? 어차피 저도 같은 방향이에요.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도서관 문을 잠그고 나오니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좁은 우산 아래서 둘이 함께 걷는데 그의 어깨가 제 팔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비가 참 많이 오네요.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네, 장마철이라 그래요. 선생님은 비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글쎄요.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비 오는 날이 좋아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 상황도 그가 말하는 새로운 일 중 하나일까 싶었거든요. 골목 어귀에 다다르자 그가 걸음을 멈췄어요. 여기서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집이 멀지 않아요? 괜찮아요. 선생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가 우산을 놓으려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수건은 다음에 돌려주세요. 네, 꼭 돌려드릴게요.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순간이 생각났어요. 우산 아래서 느꼈던 그의 체온, 빗소리에 섞여 들렸던 그의 목소리, 그리고 헤어질 때의 아쉬운 표정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 있으면 자꾸 그 남자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정철수의 탁상 시계가 괜히 눈에 밟혔어요. 오후 3시 10분에 멈춘 채 5년째 그 자리에 서 있는 시계였습니다. 정철수가 떠난 후 단 한 번도 고치려 하지 않았던 시계였죠. 마치 그와의 시간도 함께 멈춰버린 것 같아서였어요. 그런데 문득 그 남자가 남긴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기다려준다. 혹시 이건 우연이 아닐까요? 마치 누군가 제게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같았어요. 선미가 저녁을 같이 먹으러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어요. 선미야, 정철수 시계 말인데. 왜? 아직도 안 고쳤어? 고쳐야 할까? 선미가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언니, 뭔가 달라졌어.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은데? 그래. 그 남자 때문이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선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시계 고치는 거 찬성이야. 정철수 형도 천국에서 언니 행복해하는 거 보고 싶어 할 거야. 그날 밤 시계방 전화번호를 찾아봤어요. 내일 전화해서 수리를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 같았어요. 다음 날 시계를 수리점에 맡겼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태엽만 새로 갈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마치 제 마음도 조그만 용기만 있으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요. 그 주 금요일 그가 평소와 달리 조금 일찍 왔어요. 그리고 제게 작은 봉지를 건넸습니다. 수건 세탁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봉지 안에는 깨끗하게 빠른 수건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베풀어 주신 따뜻함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언젠가 커피 한 잔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쪽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일이면서도 실제로 마주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서 있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전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것도 알아요. 하지만 선생님, 저는 진심이에요. 진심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의 진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복잡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그가 말을 마치고 평소처럼 책을 읽으러 자리로 갔어요. 하지만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마치 20살 처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낯설었어요. 정철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요. 사진 속의 정철수는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수리점에서 찾아온 시계를 탁상에 놓고 태엽을 감았어요. 째깍째깍 5년 만에 듣는 시계 소리였습니다.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까지 답을 정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애매한 상태로 있는 건 그에게도 저에게도 좋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 뒤 일요일 오후 동네 카페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선영 씨? 돌아보니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아닌 곳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혹시 혼자세요? 네, 커피 마시러 왔어요. 저도 마침 이쪽에 볼 일이 있어서요. 함께 앉아도 될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선미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여기 있었구나. 선미는 제 맞은편에 앉은 그 남자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아, 선미야. 이분은. 안녕하세요. 도서관에서 뵙던 김민호라고 합니다. 김민호. 그제야 그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선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언니, 표정 관리 좀 해. 다 티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그렇게 티가 났나 싶어서 창피했습니다. 김민호 씨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선영 씨께는 늘 신세를 지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선미가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김민호 씨랑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아니야, 그냥 도서관 이용자시고. 그런데 참 자주 뵙게 되네요. 김민호 씨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선미와 눈이 마주쳤는데 선미가 빙긋 웃는 게 보였어요. 카페에서 나올 때 선미가 말했어요. 언니, 그분 괜찮으신 것 같은데? 신사 같고. 선미야. 뭐, 사실이잖아. 언니도 좋아하는 거 다 보여.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김민호라는 이름, 그의 따뜻했던 목소리, 그리고 선미 앞에서 보인 제 모습까지.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정철수와 결혼한 후 처음으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금요일 김민호 씨가 도서관에 왔을 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커피 제안 감사해요. 그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천천히 했으면 해요. 저도 아직은. 물론이죠. 선생님 속도에 맞춰서요. 그날 저녁 도서관을 나오면서 함께 근처 카페로 갔어요.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조금씩 터놓고 얘기했습니다. 김민호 씨도 3년 전 아내를 잃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오는 게 위안이 됐다고, 특히 제가 있어서 더 그랬다고 솔직하게 말해주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 눈이 두렵기도 하고 아직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고장 나 멈췄던 정철수의 시계를 고쳐놓았어요. 이제 매일 밤 째깍째깍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깨닫게 돼요. 시간은 정말 멈추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때로는 새로운 사랑을 위해 기다려준다는 걸 말이에요. 사랑이란 때로는 금기일지 몰라도 외로운 사람에게는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라는 걸 이제는 알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멈춰버린 시간 속에 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새로운 사랑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추억 속에만 머물러 계실까요?